안녕하세요. DNA 한국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기획한 큐레이터 배원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문화재와 근현대 미술을 한자리에서 감상 비교하면서 동시대 안에서 살아 숨쉬는 한국 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총체적으로 조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선구적으로 한국의 미에 대해 언급했었던 고유석, 최순우, 김용준 등의 한국 미론에 기반하여 한국의 문화재를 특징짓는 10개의 테마를 선정한 뒤 한국 근현대 미술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추적했습니다. 이는 20세기 미술에서 전통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인식하고 재현했는가 하는 중요한 명제를 살펴보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전통은 언제나 유효하고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 미술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나아가 한국의 미를 바로 알기 위해 허겁지겁 주변을 살폈으나 조급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식민지와 제국주의, 근대화, 전장이라는 한국의 거대사의 소용돌이를 압축적으로 경험하며 당시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당면했던 가장 커다란 숙제이자 불가피한 명제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러한 강박과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시공에 서 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한국 미술이 걸어온 길을 차분히 돌아보며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만들어냈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차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혹은 그르다라는 정답도 당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전통은 무엇인지, 나아가 현재 한국에서 추구되는 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아카이브들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한국의 미에 대해서 저술된 다양한 저서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미는 보시는 것처럼 안드레 에카트르나 또 고유섭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소방미나, 나아가 김원룡 선생님이나 최순우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어떤 자연미가 우리 한국의 미를 설명하는 두 가지 큰 축으로 전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한국 미술이 이처럼 소박하고 자연스럽기만 한 것일까? 여기 전시되어 있는 위창 오세창의 근역사화사는 근대 이후 전통을 타자화하면서 위창 선생님이 19세기 이전까지의 한국의 미에 괄목할 만한 화가들은 누가 있는지, 또 주요한 작품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마치 바이블처럼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한국 미술사를 서술하는데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와 또 증거들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전시는 19세기까지의 미술과 20세기 미술의 관계를 4가지 키워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화 속화는 동아시아 미학의 핵심적인 키워드로서 지금까지의 한국의 미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이정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전시를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성스럽고 숭고하다에서는 서양 미술의 사실주의에 대한 반영으로서 한국미에서 완정미, 즉 완벽한 미감이 발현되고 주목받았던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이상적인 미감이 우리 한국 근현대 미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발현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담긴 죽은 너머의 또 다른 천상세계에 대한 염원, 통일신라시대의 석굴암에 투영된 부처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에 대한 갈망 등은 성스러운 종교미술로서 성이라는 동아시아 미학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 회화의 시작이자 벽화의 염원을 담아 민족의 자긍심과 혼우를 담아냈던 고구려 고분벽화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근대 이후 많은 동양 화가들과 조각가들에게 주제적, 재료적, 또 기법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영감을 주어 영원히 기억되는 한반도의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발굴되어서
크게 주목받았던 7세기에 제작된 강서대묘의 사신도 중에서 현무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으로서 1930년에 일본인에 의해서 모사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응로의 경우 동양화의 현대성 추구를 위한 방법으로 반추상을 제시했는데, 그러한 방식이 반영된 역사적인 사례로 강서대묘 사신도 가운데 현무도를 꼽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1930년대 일본인에 의해서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현무도와 반대편에 전시되어 있는 1990년대 이숙자가 그린 청룡도는 기본적으로 강서대묘 사신도의 모사도입니다. 원작 그대로의 모사인 1930년대 그림과 달리 이숙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보리밭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풀등을 하단에 그려놓고 청룡의 묘사에 보다 정치한 채색과 묘사를 더함으로써 색다른 화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보시는 박노수의 수렵의 경우에는 무용총 수렵도를 모티프로 수용하면서도 아이보리 블랙 물감과 먹을 섞은 흑백의 대조만으로 인물을 부각시켜 창의성을 발휘한 모습입니다. 이는 일정 부분 모파나의 효과를 도입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시는 이종상의 작품은 모티프의 수용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입니다. 이종상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조형성과 제작 기법에 심취했습니다. 그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안료를 분석하고 모티프를 일부 변형하여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에 위치하도록 화면을 구성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권진규의 테라코타인 해신이라는 작품입니다. 권진규의 경우 일본에서 출판된 고구려 고분벽화의 서적을 가지고 있을 만큼 실제로 고분벽화에 보이는 여러 모티프들을 활용해 다양한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해신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마치 강서대묘의 사신도에 등장하는 주작의 얼굴 부분만 떼어내서 만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본 전시에 출품된 이 아카이브는 1920년 프랑스의 모리스 듀퐁이 출간했던 한국의 장식이라는 책 속에 담겨진 강서대묘 사신도 속의 청룡도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 아카이브가 주목되는 바는요, 1936년 주지 두서이트라는 미술평론가가 그의 저서에서 어떤 동서양 미술의 융합과 또 어떤 조화를 이룸에 있어서 나가야 될 전범으로서 이 강서대묘 사신도 속의 청룡도와 당시에 유행했던 앙드레 마송의 어떤 추상 표현주의와도 같은 작품을 비교 도판으로 실으면서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김한기나 유영국 등 그 자유미술가 협회에 깊은 감화를 주어서 조선 고분벽화가 어떤 전위미술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어떤 고전의 한 양식으로서 거론이 됐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 고구려 고분벽화 사신도의 엽서는 당시 우리나라에 이케대를 비롯한 많은 화가들이 소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엽서를 소장하면서 화가들은 고분벽화를 통해서 한국적 정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근대적인 작품을 창작해내고자 고군분투하였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박수근도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던 화가들 중에 한 명으로 주목됩니다. 1960년대에 그려진 이 작품의 경우에는 강서대묘의 주작을 모티프로 하면서도 보시는 것처럼 주작의 모습을 단순화해서 작품을 창작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구려 고분벽화의 재질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듯 두꺼운 마띠에르를 사용을 함으로써 벽화의 재질 기법을 나타내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40년 박수근과 함께 주호회에서 활동하며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였던 최영림의 경우에는 캔버스에 두터운 흙을 입혀서 벽화의 느낌을 유화로 만들어냈는데, 이는 서구에서 19세기 이래 표현성을 강화하고 사실성을 약화했던 모더니즘에 대한 한국 미술의 반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벽화의 기법과 조형성의 수용 등을 통해서 한국적 표현주의를 달성하려 한 흔적들인 것입니다. 네, 최영림은 캔버스에 흙을 입혀 벽화의 느낌을 유화로 구현을 하였다면,
여기 보시는 오태학의 마음이라는 작품에서는 이를 화강암의 질감을 한국화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태학의 마음에 보이는 이 불상은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납석재 열애좌상을 모티프로 한 듯 백제의 미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백제의 미소는 반대편에 전시되어 있는 동국대 박물관 소장의 통일신라 시대의 불두의 미소와 조응하면서 그 미소에 화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전시되는 이건중의 사진은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들입니다. 그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초대 관장이셨던 여당 김재원 박사가 문화재 전문 사진기사로서 발탁한 인물입니다. 문화재에 접근이 용이했던 작가만의 고유한 시각과 접근법이 돋보이는 사진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작품 역시 이건중 사진 이력 48년을 총망라하는 작품집이었던 1978년에 출간한 한국의 멋이란 사진집에 출품됐던 사진입니다. 유물들의 형태와 디테일을 충실히 재현해 고전적인 자료사진을 찍으면서도 보시는 것처럼 사발과 불두, 백자를 클로즈업 샷으로 프레이밍해서 박물관 진열장을 벗어난 유물들이 시대와 종류, 미술사적 양식 구분과 상관없이 또 다른 조형적인 맥락을 직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이러한 불두에 대한 심취하는 모습은 김한기, 장우성, 정규에 의해서도 각각 유화와 한국화, 옥판화로 응용되고 활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한기의 경우에는 미사일이라는 잡지에 본인이 불두에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에세이로 남겨서 주목이 됩니다. 김한기의 수필에 따르면 당시 근대 화가들이 파편화된 불두로부터 느꼈던 미감이 무엇인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한기가 이처럼 불두를 소재로 그림을 그린 이 작품도 1950년대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 중에는 한국 전쟁 기간 중에 그려진 것들도 있어서 아마도 불상은 아그리파 석고상과 같은 단순한 소묘의 대상이 아니라 불상에 지닌 불교적 메시지가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기 때문에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짐작됩니다. 아마도 통일신라 시대의 석굴암 본존불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문화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석굴암 불상구는 불교의 위상이 높지 않던 조선시대에 이미 불상들이 살아있는 듯 열을 지어 서 있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전통시대에도 사실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습니다. 우수한 신체 비례와 해부학적인 특징이 반영된 세부, 자연스럽고 힘이 넘치는 옷주름, 조각 전반의 빼어난 입체감, 엄정하고 조화로운 얼굴 등 당시 동아시아는 사실적 조각 제작에서 정점을 찍었고 석굴암이 그러한 대표적인 유물 가운데 하나가 되는 셈입니다. 본 전시에서는 토암산을 떠날 수 없는 석굴암을 대신하여 석굴암을 촬영한 근대 문화재 사진들에 주목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사진들은 우리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석굴암의 모습을 사진작가의 관점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디지털 사진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당시에 다부탑과 석굴암의 본존불 면상을 함께 합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문화재를 찍은 사진일지 혹은 문화재를 촬영한 예술 사진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본존불과 관련한 사진들의 경우에는 본존불을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감적인 시각으로도 바라보게 되면서 아름다운 미학의 대상으로 재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네, 이러한 석굴암 사진들은 석굴암을 가장 많이 촬영해서 석굴암 사진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한석홍에 의해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의 석굴암 사진들에서 볼 수 있는 강한 컨트라스트와 거친 입자가 표현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조각상의 형태와 디테일을 균일하게 드러내지 않았기에 테크닉의 보완과 발전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석홍은 이러한 촬영 조건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육안으로도 카메라로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었던 주실 내부 표면에 조각된 신상들의 형태와 이체감들을 사진으로 구현해내었습니다. 그의 석굴암 사진은 컴퓨터 그래픽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석굴암의 미학에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록과 예술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한석봉의 사진은 조덕현에 의해서 설치미술로 재현되었습니다. 조덕현은 얀바나이크의 아르누피니 부부의 초상에서 볼 수 있는 볼록 거울에 비친 화가의 자아상에 착안하여 한석홍을 오마주하고 석굴암 주실에 조각된 10대 제자상과 사천왕상을 디지털로 새롭게 재구성하여 문화재 사진 또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미술의 영역임을 강조하며 문화재 사진가 한석홍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담아내었습니다. 한편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안압지에서 출토가 된 금동열의 입상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몸에 착 달라붙은 의복과 하반신에 드러나는 Y자 형태의 옷주름과 신체 라인, 우수한 신체 비례와 조화라는 부분에서 통이슬라 불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상적 사실주의 미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런 통이슬라 시대의 불상은 이후 근대의 조각가인 김복진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김복진의 김제 금상사에서 미륵부를 제작을 하는 공모전이 열렸을 때에 이처럼 통이슬라 시대의 이상적 사실주의 미감을 그의 작품에 반영을 합니다. 이 작품은 방금 보셨던 통이슬라 시대 금동불 입상과 비교했을 때 몸에 착 달라붙는 의복과 하반신에서 드러나는 마찬가지로 Y자 형태의 옷주름, 또한 우수한 신체 비례와 조화라는 부분에서 일치하며 통이슬라 시대의 불상을 계승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네, 그 반대편 전시장에서 석굴암의 근대 이후 다양한 시각들의 변주를 마주하고 있는 유물은 삼국시대의 금동탄생불이라는 유물입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조용히 읊조릴 것만 같은 14cm의 자그마한 금동 탄생불은 이중섭의 은지화에도 영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중섭은 여기에 탄생불과 함께 마치 조선시대 문방사후에서 흔히 발견되는 복숭아 연적을 밟고 서 있는 듯한 모습으로 당시에 종이살돈이 없어서 담배의 향을 보존하기 위해서 있었던 은지에다가 이렇게 윤곽선을 새겨서 은지화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면모는 공교롭게도 그 옆에 전시가 되어 있는 19세기 조선시대의 철제 은입사 담배합에도 어떤 재료와 기법상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서 당시로서 모더니즘 계열의 뭔가 전위적이고 새로움을 추구했던 화가들에게도 그것이 의도한 것이 아니건 간에 그들의 기반에는 전통이 존재해 있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네, 당대의 서예가 두몽은 지극히 높은 예술의 경지를 성이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완벽한 미감과 색상을 통해서 조형성을 보여주는 고려 청자의 미감과도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이 작품은 최강 유근영 선생님에 의해서 제작된 재현 청자인 청자 운암문 매병입니다. 청자 운암문 매병에서 볼 수 있듯 고려 청자는 공예품으로서의 기능, 조화와 비례가 뛰어난 기형, 아름다운 색상 등 그야말로 청출어람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이중섭의 부부와 운항문 청자 매병에 보이는 새와 학, 봄에 아동해 보이는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청자상간 포도동자 무늬 주전자에서 보이는 동자들, 그의 물고기와 나뭇잎 속 자유분방한 필선의 형상과 분청사기 어문병의 물고기의 모습들을 비교해보면 그 원형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케 합니다. 이중섭은 실제로 화면 위에 한번 칠을 하고 그 위에 윤곽선을 새겨서 도상적인 특징을 뽑아낸 다음 그 위에 다시 색을 입혀서 여러 가지 레이어가 중첩된 형태로서 어떤 고려 청자의 상강 기법이 그의 유화에 녹아들은 듯한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청자 자체의 매력과 발전 양상을 감상함과 동시에 이와 비교되는 이중섭의 작품들이 새로울 뿐만 아니라 전통적이기도 함을 확인시켜 줍니다. 고려 청자의 뛰어난 장식 기법과 도상들이 이중섭의 작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각각의 예술이 발광체이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반사체가 되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모는 김한기의 점화에 이르르면 더욱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청사기 인화문병에 보이는 인화문과 또 마찬가지로 김한기의 점화는 공통적으로 구형에서 보이는 일정한 정제된 점들로 인해서 시각적인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분청사기와 추상회화가 약 500년의 시대를 뛰어넘어 무수한 점들로 이루어진 정연함 속에서도 변화와 역동성이라는 조형적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종래는 이러한 추상미를 다시금 자연스럽게 도자기로 환원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월 오봉도 역시 성의 미학을 제시해주는 미술품입니다. 동시에 떠있는 해와 달, 5개의 산봉우리, 그 밖에 물과 나무 등은 왕권 자체를 상징하는 장식화이기 때문입니다. 출품작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월 오봉 사병은 왕의 초상화인 어진의 배치를 위한 한층 더 특수한 1월 오봉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경갑은 1월 오봉도를 단순 병영화시키고 여기에 추상성을 첨가하여 얼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생면 추상의 단순화된 유영국식의 기와지붕은 전시장 맞은편에 방해자의 작품 속 문창살과도 같은 기호들과 조화롭게 호응합니다. 이들의 작품이 추상화임에도 낯설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지 전통이 가진 DNA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네, 저와 함께 2층으로 올라오셨는데요. 2층에서는 우리 동양미학의 정수를 할 수 있는 아속의 미학에 대해서 각각 왼편과 오른편 전시실에서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의 미학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2부에서는 해방 이후 미술가들이 서구 모더니즘에 대한 반영으로 비정형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적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한편 한국 미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분투했던 여정에 주목합니다. 아라는 것은 맑고 바르며 우아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세속적인 지향과는 다른 격조를 추구하는 심미적인 취향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자연을 실견하고 거기에 동화되어 그려진 겸재정선의 진경산수와 생각과 마음을 지적으로 그려내려 했던 추사 김정희의 문인화는 모두 아 미학 추구의 결과물들입니다. 아는 순수함이나 무의 조형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아무런 무늬가 없는 순백 다랑아리의 비완전성 또 비정형성과도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아 미학의 소산이라 할 수 있는 문인화와 백제화에 의해 형성되었던 전통론은 실제로 1970, 80년대 한국의 단색화 열풍과 백색 담론으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추사 김정희와 문인화가 근현대 화가들에게 미친 영향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조선시대 문인화를 대표하는 화가로서 해방 이후 수묵채석 하단이 문인화를 지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좌표와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는 측면에서 더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세창의 선구적인 역할이 주목됩니다. 여기에 전시된 근역 화위에 실린 추사 김정희의 묵란도는 오세창이 선택한 추사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본 전시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료로 최순우가 김한기에게 보낸 연합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김정희의 제자 소치허련이 그린 김정희 초상과 더불어 불이설란도의 이미지가 수록되어 있어 당시 미학자와 화가가 공유했던 김정희에 대한 애호와 이후 개진된 문인화 지속의 원인을 짐작하게 합니다. 더구나 이 엽서의 소장가가 단색화의 주역 중 한 명인 윤영근이 소장했다라는 점은 더욱더 의미심장합니다. 추사 김정희는 색을 배제하고 먹을 최대한 적게 사용한 갈필의 서예적 필법으로 참된 문인화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옆에 함께 전시된 간송 전연필의 방고사 소요도는 간송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추사 김정희의 고사 소요도를 방작한 작품입니다. 이로써 여기 간송 선생님이 방완당 선생법이라는 제발을 통해서도 추사에 대한 추승이 실로 광범위하고 다각도로 조명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의 매화는 김정희가 강조한 필체와 필법의 계승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고단미와 청아미를 조선의 정서로 꼽은 것도 김용준의 문이나 지향과 인식을 가능케 해줍니다. 김용준의 경우에는 그가 주도하였던 1930년대 문장그룹이 제작하였던 문장지라는 잡지를 창안하는 데 있어서도 추사에 대한 오마주를 잘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정희의 2만 경명의 문자를 문장이라는 추사의 글자를 집자하여서 제호를 만들었고요. 옆에 함께 전시되어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백자, 청아, 난초, 항아리의 문양을 표지로 장정을 하여서 문장그룹이 추구하였던 상고주의와 문인화의 개념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옆에 전시되어 있는 고영훈 선생님의 이 작품 또한 이 백자, 청아, 난초, 무늬, 항아리를 오마주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미한 실루엣으로만 보이다가 난초의 뚜렷한 이미지로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백자와 그 문양을 극사실주의적인 표현 방식으로 오마주했음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과연 백자가 갖고 있는 전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조선시대 백자, 그 가운데에서도 다랑아이만큼 전통의 계승과 재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소환되었던 유물도 드물 것입니다. 백자는 조선시대 도자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조선 왕실과 사대부는 새하얀 백자를 공정하고 바른 그릇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사상과 문화를 담았습니다. 정교하고 화려한 장식보다 다양한 일상에서 두루 쓸 수 있는 단정하고 견고한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백자가 문인화와 함께 만들어낸 전통론은 실제 1970, 80년대 한국의 단색화 열풍 및 백색 담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주목이 됩니다. 2011년부터 문화재청 또한 백자 대우 대신에 백자 다랑아리라는 이름을 국가의 지정문화재의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랑아리는 좋은 원료를 구하기 쉽지 않았던 조선시대의 상황에서 크고 둥근 귀형을 만들기 위해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백토를 구해서 수없이 실험하고 성형했던 결과물로 조선 도자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던 높은 기술력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는 백자 대우를 비롯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다랑아리, 그 너머에 현대작가인 박영숙이 제작한 다랑아리, 그 너머에 다랑아리를 정말 사랑하고 많이 그렸던 도상봉이 소장했던 다랑아리까지 한눈에 살펴보시면서 왜 다랑아리를 끊임없이 소환하고 오마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가 한번 그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다랑아리라는 명칭마저도 김한기에 의해서 처음 불려졌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다랑아리는 현재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보시는 김한기의 이 작품은 더 이상 다랑아리가 공예품으로서가 아닌 받침대 위에 올려진 하나의 오브제, 즉 완상용이자 감상용으로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이건희 컬렉션 2점과 도상봉 유족이 최초로 공개한 도장봉이 소장했었던 도자기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도상봉의 서정적이고 또 온화한 필체가 느껴지는 저 두 작품의 경우에는 실제 저 작품의 소재가 여기에 있는 항아리의 직접적인 소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근대 화가들이 좋아했던 도자기의 미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이 저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상화되었는지, 회화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자기에 보이는 단일한 백색이 아닌 다양한 백색의 집합으로서 백자의 시각성이 단색화의 그것과 통하는 점도 주목해야만 합니다. 단색화가 현대에 대두한 추상미술의 조형 어법이란 커다란 범주 안에 있지만 동시에 전통의 재해석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흙과 백의 대조를 마치 먹이 번지듯 아크릴로 표현해낸 윤영근의 청다색은 이를 방증하는 듯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전시장에 인접해 있는 윤영근의 청다색과 정선의 박연폭포가 유사한 기운과 시각성으로 조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조선 후기를 풍미한 진경산수화는 20세기에 들어서도 끊임없는 회화의 창작의 원천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정선이 다시금 복권된 것도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본 학자들은 정선의 금강산도가 빼앗긴 국토 산하에 대한 울분 속에서 발견되었던 민족의 정기가 담긴 유산으로 인식했습니다. 여기에 20세기 이래 사실적인 서구 미술의 본격적인 전례로 대상을 보고 그리는 사생이 중시되기 시작한 점도 중요한 작용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7, 80년대 화가들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겸재정선의 진경전신을 되살려 현대의 진경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박대성의 금강전도 역시 금강산 12,000봉을 마치 부채꼴의 모양으로 형상화하여서 추상화시킨 과감성을 보여주지만 실제 금강산을 방문해서 화구를 들고 이러한 작품을 그렸다는 점에서 이전과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이러한 겸재에 대한 추승과 예찬은 윤명로의 겸재예찬 시리즈로 이어지는데요. 윤명로는 종이나 먹, 채색이 아닌 캔버스와 유채로 정선을 추억하고 예찬하면서 이러한 추상화를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정선과 진경은 실로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현대에도 끊임없이 호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수묵화 운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철량은 도시새벽에서 아파트를 마치 금강산 12,000봉우리처럼 묘사해 진경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김호석의 경우에는 아파트 풍경에서 현대 진경의 모습을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풍경을 그리는 작가들에게 정선과 진경은 기억해야 할 전통이자 극복해야 할 대상임을 환기시키며 전통이 현대미술에 미치는 다양한 스펙트라가 결코 피상적이거나 가볍지 않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2부에서 아의 미학을 살펴보셨다면 3부 소개 미학으로 넘어가시면서 복도에 전시가 되어 있는 이 아카이브들을 한번 주목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전시된 잡지들의 경우에는 전통의 인식과 확산을 시대별로 집약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통 인식에 대한 바로미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대 잡지 가운데서 하나의 완결된 예술작품처럼 섬세하게 디자인된 잡지를 꼽으라면 1930년대 말에 문장지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추사 김정희의 서체 및 낙관과 어우러진 김용준과 기진섭 등의 표지화들은 서구적인 번안을 거의 거치지 않은 채 과거 조선시대 문인 사대부들이 그렸던 회화의 양식들을 재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상단 위에 전시가 되어 있는 이 1970년대 전통인식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잡지가 바로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표지 위쪽에 훈민정음 서체의 제호를 큼지막하게 배치하고 나머지 부분을 한컷의 사진으로 채운 모습인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진 편집에서 어떤 특정 대상을 클로즈업해서 편집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 대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개입된 결과일 텐데요. 이 같은 방식은 사진에 등장하는 전통과 문화재를 낯설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제일 상단에 전시된 건축 전문 잡지인 공간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통에 대한 이미지들이 어떻게 표상되었는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카이브들인 만큼 전시장에 오시면 찬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부에서는 과거의 문이나 그리고 추상미술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하였던 강한 시각성이 부각된 대중적인 흐름에 주목하였습니다. 소옥이라는 것은 대중적이면서도 통속적인 미감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풍속화와 미인도, 그 밖에 불화와 미나 등은 이러한 대중적이고도 통속적인 미감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응도의 풍속화, 신윤복의 미인도가 어떻게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전통으로 자리매김하였는지,
근대 이후 화가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내재화되어 작품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추적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풍속화와 미인도가 과연 우리 삶에서 여전히 유효한 전통인지 살펴봅니다. 미나의 호랑이가 88 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 호돌이로 디자인될 만큼 20세기 일의 미나는 미술에서 자유로우면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창의적인 조형성을 지닌 창작의 원천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불화는 민중불교로 전환된 조선 후기와 말기의 시대성 속에서 광범위한 포교를 위해 필연적으로 도회적인 구성과 강렬한 장식성, 기복적 성격이 강해졌는데 이는 20세기 후반 미술가들에게 발굴된 우수한 전통으로서의 역할을 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화가 김응도를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입니다. 풍속화는 18세기 조선의 사회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서민 문화의 일상적인 모습을 포착하고자 그려진 관계적인 성격의 회화입니다. 김응도는 그러한 풍속화의 중심에 서 있었던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김응도 화풍으로 전해지는 작가미상의 경직도 팔복병풍은 김응도 풍속화의 제재와 양식을 충실히 따른 19세기 이후의 작품입니다.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단원 풍속도첩의 각 화면에 산수 풍경을 더하고 확대한 느낌을 줄 만큼 단원의 화풍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김응도를 풍속화 전문 화가로 보는 것은 조선 후기 본래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단원은 인물화, 산수와 화조화뿐 아니라 신선도에도 능했던 전천후 화가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아래층에서 살펴보았던 위창 오세창의 근역사화사나 근역서화증에도 단원 김응도는 풍속화가가 아닌 신선도의 대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들어진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조선시대 미술의 자주성이 부각되면서 김응도는 그 주역으로 풍속화는 그러한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조선적인 혹은 한국적인 미술로 인식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김응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20세기 화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이종상의 1963년작 장비의 경우에는 제재와 화풍 모든 면에서 풍속화의 현대적인 면모를 계승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의 산업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원근법과 명암법을 사용하여 사실주의적 화풍으로 그려냈습니다. 화면 전반에 보이는 불균이란 선묘와 선연법은 전통적인 것으로 김응도의 화풍과도 연결이 됩니다. 또한 당대의 현실을 잘 그려냈다라는 점에서 김응도의 풍속화에 가장 근접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장운상의 화랑연무도의 경우에는 김응도의 풍속화를 또 다른 방식으로 계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정부에 의해 추진된 민족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근대화의 장애물로 취급되던 유교가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문화이자 전통문화로 재조명되면서 신라의 찬란한 문화, 특히 화랑의 영롱한 정신이 한민족의 호연한 기계로 끊임없이 강조되던 당시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족기록화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인 성격 탓에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하지만 화가의 공력이 여느 작품 이상으로 반영된 데다 시대상의 투영이라는 미술사적 중요성에서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화랑 연무도 속 인물들의 표현과 기법은 김응도 풍속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활달한 성과 운동감, 나아가 인물들의 묘사 등에서 그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원 신윤복의 미인도는 1957년 전후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던 첫 해외 전시를 통해서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조선시대 미술의 정수, 국보 중의 국보라며 한껏 추켜 세웠었는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신윤복의 미인도가 세상에 알려진 지 불과 6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신윤복의 미인도는 김응도의 풍속화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전통으로 여겨지며 현대 작가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해원 신윤복의 미인도와 마주하고 있는 장운상의 미인도는 바로 그러한 결과물입니다. 1960, 70년대에 걸쳐 미인도 화가로 지칭되었던 장운상은 실제로 해원 신윤복에 대한 계승을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장우상의 미인도는 신윤복의 미인도와 비교했을 때 서구적인 신체 비례와 이목구비, 사실주의적인 화풍에서 신윤복의 미인도를 온건하게 현대화시킨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후 미인도는 더 이상 화가와 관람자 모두 남성 주체적인 것에서 벗어나 여성이 주체가 된 인물화의 모습으로 변모하기에 이르릅니다. 청경자의 1978년 작품 탱고가 흐르는 황후는 잠시나마 니코틴의 힘을 빌어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청경자의 자화상적인 인물화입니다. 한편 2000년작 당군 220대 소는 90세의 노화가 장우성의 손에 의해 그려진 작품입니다. 숏벤치에 금발로 염색하고 핸드폰과 담배를 들고 서 있는 현대 여성의 모습을 묘사했는데요. 즉,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실을 풍자하고 세타를 비판하는 것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통해 달라진 시대, 미인대에도 없어진 요즘 시대에 과연 미인도라는 전통이 여전히 유효한 전통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져줍니다. 미나는 한국 미술사의 큰 맥락 속에서 민간 회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는 구한말에서 20세기 초에 등장해 민간에서 그려졌던 그림을 일컫습니다. 까치 호랑이의 그림의 주역인 호랑이는 한국인의 정서 속에서 신령스럽고 친화적인 동물입니다. 여기에는 미나 까치 호랑이에서 호랑이가 해학적이고 길상의 의미를 지니며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상징으로 작용했던 면이 컸습니다. 미나에서는 이러한 까치 호랑이 속의 호랑이의 모습을 호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24회 88 올림픽의 포스터에서 호돌이의 마스코트의 원형이 되는 것으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나는 근대 이후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형물로서 창작의 원천이 되어 한국화뿐만 아니라 유화나 디자인, 판화에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서구의 합리성과 대결하기 위한 것으로 무당이나 선왕다운 같은 무속적인 소재들도 1950년대부터 7, 80년대까지 꾸준히 전통의 소재로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김기창의 무녀도는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는 일제강점기와 차별점이 없지만 형식에서는 입체주의적인 형태 분할 등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작품으로 주목이 됩니다. 또한 박생강에게 채색화를 배웠던 이화자는 기원과 달의 여신 등에서 샤머니즘을 주제로 한 한국의 채색화 기법을 전통으로 만들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구가 갖지 못하는 어떠한 정서를 모술적인 것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불화를 모티프로 한 작품들에서도 추구되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조선시대의 불화는 한국 미술의 원형으로서 핵심적인 종교미술입니다. 시황도 역시 근현대 미술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인간이 죽은 후 명부에서 생전의 죄업을 심판하여 시황의 심판 장면을 도상화한 시황도에는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시황의 모습과 죽은 자가 지옥에서 벌받는 모습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유는 이러한 조선불화에 나타나는 내러티브적인 요소에 반응하여 마케팅 지옥도 연작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그는 불화의 형식을 현대 대중문화의 아이콘과 결합시켜 소비를 강조하는 산업사회를 비판합니다. 감로도의 형식을 차용해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감, 나아가 미국 제국주의의 신식민지로서의 전락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팝아트와 불화의 결합은 대중 소비문화 시대의 가볍고 찰나적인 속성과 민족의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무거운 절박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승려 일섭은 화승으로서 불교회화를 예술적인 경지로 끌어올리려고 한 인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51년도 제존 집회도는 석가모니불과 포대화상, 관음과 지장보살 등 불교의 호법신들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아기 예수를 아는 마리아와 공자, 마호메트 알리, 예수 등
동서양 성인들이 마치 부처의 설법을 들으러 오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모여드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성인들은 일섭의 스케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마도 당시 유통되던 인쇄물들을 참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달라진 시대에 도상적, 양식적으로 다양한 요소를 수렴함으로써 보다 대중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불교 미술의 새로운 모습을 시사합니다. 곧 속의 미학의 재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근현대 조각가들에게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권진규의 불상은 3, 4년 보관과 얼굴, 상반신의 신체 표현은 금동미륵 보살 방가상을 닮았고 의습과 수인, 결과부자한 자세 등은 원주 출토의 철불 좌상을 닮아 있습니다. 이를 마주하고 있는 권진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의 주문에 의해 제작을 했다. 특유의 예수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통한 탓인지 거절된 작품으로 한동안 권진규의 아뜰리에에 오랫동안 진열되어 있던 작품입니다. 건축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종교적인 숭고함과 동시에 일반 대중에게 감동을 줘야 하는 종교 미술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줍니다. 네, 마지막 순서 4부 화에서는 조화로움으로 통일을 이루다라는 주제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보다 다양한 가치와 미감이 발전해 나갔던 1990년대 이후의 전통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라는 것은 대립적인 두 극단의 우호적인 융합을 의미합니다. 동아시아 전통 미학에서 화는 결국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 차이를 존중하는 조화를 통해 통일의 이룸을 뜻합니다. 공존할 수 없고 지향하는 것도 다른 것으로 여겨지던 고대의 문화재와 현대의 미술이지만 오히려 서로를 비추고 공존해야 함을 하의 미학은 전합니다. 한국 미술의 어제와 오늘은 수천 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미를 대표하는 성화 속 화의 미감 속에 조화롭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변모하는 달라진 한국 미술의 시대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로 백남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51년부터 일본, 독일, 미국에서 거주하던 그는 사실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세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가였습니다. 오랜 기간 외국에 살면서 민족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텔레비전을 이용한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동양과 서양이란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매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백남준의 의도는 반야심경이 문짝에 새겨진 서구의 문명 텔레비전 수납장 안에 브라운관을 빼내고 동양 사상의 결정체인 불상을 집어넣어 감상자로 하여금 이를 마주하게 함으로써 드러납니다. 이 작품은 12개의 텔레비전 모니터에 초승달에서부터 보름달까지의 달의 12가지 모습이 보이도록 내부 회로를 변경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의 달은 시간에 대한 은유로서 시간을 시각화한 것으로 동양 철학에 입각해 순간과 영혼은 동일하다라는 시간 개념을 12가지 변화하는 달의 모습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백남준은 동양의 사상과 서양의 문명을 위계 없이 서로 연결하고 조화시킴으로써 정신과 물질을 융합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국립현대미술관에 국보와 보물이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신라금관은 보물 339호로서 1970년대, 80년대 한국의 문화재를 소개하는 책자에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였습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서봉총 금관은 다른 신라의 금관과 마찬가지로 관태에 3개의 세움 장식과 2개의 사슴뿔 모양의 장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모자 형태의 뇌관을 만들고 그 위에 3가지의 나뭇가지와 3마리의 봉황을 장식한 요소는 다른 금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서봉총 금관만의 특징입니다. 삼국시대 신라의 금관은 고대인들의 천상의 개념, 나아가 인간이 천상에 오르려는 욕망의 표상이었습니다. 금관의 발굴은 예술가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동양의 정서와 고대의 전설 등을 현대적인 추상적 기법으로 표현해내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던 화가 남간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남간은 문자 이전의 기호,
혹은 금관을 연상시키는 태고를 통해서 조형적인 원형으로서의 전통을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경은 달빛 금관, 신라 금관의 그림자라는 작품을 통해서 신라 금관을 오마주한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후금모를 비롯한 원석으로 거치게 장식한 표면은 마치 검은 동굴을 연상케 하며 신라 금관이 지니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여다보게끔 하는 방식으로 구현됐습니다. 신라인들의 섬세한 공예 기술을 재현하듯 작가는 작가가 생각하는 가장 한국적인 여인상과 더불어 삼국시대 벽화에 등장하는 여러 장식적인 요소들을 매우 섬세하고 세밀하게 조성하고 조각하였습니다. 맞은편에 위치한 국보 91호 기마 인물형 토기는 신라인들의 내세관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입니다. 이러한 토기나 토우는 세계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995년 전수천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설치 미술을 통해 한국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을 수상합니다. 투명한 강화유리 위아래로 구분지어서 아래에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고 위에는 경주 남산에서 출토된 동일한 형상의 토우를 배치하여 문화와 문명, 예술과 기계, 믿음과 과학 등을 비교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비평적으로 비유했습니다. 서로 다른 것으로 여겨지던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가 서로를 비추며 공존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마지막 작품인 조덕현의 오마주2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리원판 사진 1000여 장을 모아서 함경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남녀의 성별 비율을 따져 한 화면에 배열한 연필로 그린 초상화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는 백남준과 또 윤희상의 모습도 보이고요. 나아가 위창 오세창과 최완수 선생님, 간송 전연필 선생님, 또 최순호 선생님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초대 관장이신 여단 김재원 박사, 진홍섭 박사, 고유섭 선생님, 김원룡, 황수영 박사, 한석홍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여성 화가인 나혜석까지 실로 다양한 한국인들의 초상을 작가가 담아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는 유구하게 지속되는 삶 속에 황영하게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미의 탐색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 모두 우리 모두의 업이자 인연의 결과임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여기에 그려진 약 100년 전 한국인들의 모습과 이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한국 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미술관 로비에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서도우의 카르마를 작품 관람을 마친 후 다시 보셨을 때 이전과 이후의 느낌은 어떻게 다르신가요? 발을 내딛는 사람의 어깨에 수많은 과거의 내가 얹어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현재가 과거로부터 축적된 것이며 그렇게 앞으로 나아감을 알 수 있을까요? 미술에서 전통은 늘 중요했습니다. 벚꽃창신의 가치가 줄기차게 이어져 온 동아시아 문화권의 한국에선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지구화 시대가 된 20세기 서양 미술의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 시점에서 전통의 의미와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었고 기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술가들은 각자의 위치와 입장에서 다른 전통을 다른 경로로 또한 다른 방식을 통해서 계승하고 변화시키고 확산시켰고 오늘날 한국 미술의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전통의 영향이 미미할 것 같은 20세기에 오히려 전통의 존재는 결정적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통시대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려울 것 같은 한국성 혹은 한국적이라는 개념을 줄기차게 모색하고 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전통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해석하고 평가할 때가 되었습니다. 본 전시도록에서 각 분야의 전통미술과 근현대 미술 연구자 44명을 참여시켜 48편의 칼럼과 논고로서 한국미 새로쓰기를 시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화재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유물이 아닌 동시대에도 향유될 수 있는 미술로 인식이 될 때
현대미술이 전통미술에 대한 내용과 형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창작의 원천으로 삼았을 때 그 정체성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우리 미술은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발전하고자 할 것입니다. 박물관의 문화재와 미술관의 미술품들이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대응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한국 미술의 온전한 이해를 도모하고 한국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폴 고갱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이 되어 어디로 가는가라고 그의 말년작에 명명했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한 반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DNA,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한국 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